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제 벌써 이제 평가단 7회죠. 그러면 여기까지 왔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먼저 하실 일 있죠. 여러분들은 지금 저희 메달TV에 구독 다 눌러놓고 계시죠? 구독, 좋아요. 요거 많이 눌러주시고 또 구독을 많이 해주셔야 그래야 저희가 또 더 많은 자료 같은 거, 더 많은 것을 메달TV에 올려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구독 반드시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 한 번씩 계속 영상 올 때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네요. 자, 이제 오늘은 양도소득세 뒤쪽인데 여러분들 수업을 아직 안 들으셨어요. 근데 기존에 하신 분들은 기존에 작년에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 내용이 수업으로 이제 들으셨을 건데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직 양도소득세 끝까지 나가지를 않아가지고 이 문제 푸시는데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또 보면은 다 맞으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기존에 하신 분들도 있고 새로 진행하신 분들도 여기 쪽을 문제를 풀려고 11월, 12월 달에 양도소득세 이 뒷부분을 강의를 또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거 참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1번부터 해설 들어가 보죠. 1번은 양도소득에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라 그랬어요. 틀린 걸 찾아라 했는데 1번은 양도소득과 종합소득과 퇴직소득에 구분하여 여기는 이제 중요한 게 구분하여요. 구분하여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네, 증여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는 증여를 받은 날 취득한 걸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 금액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공제하여 그랬네요. 그럼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우리 과세표준을 계산해라 그러면 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야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위에 여기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을 하면 과세 표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면 양도소득 금액이 계산되는 거지. 양도소득 과세 표준을 계산해라 그러면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은 3번이 답이 돼요. 그래서 양도차익은 그랬으니까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이 두 개를 빼시면 돼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공제하면은 양도차익. 그다음 이제 70%의 세율이라는 것은 미등기 상태, 미등기 상태로 물건을 팔게 되시면 미등기 상태로 물건을 양도했을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도 못 받아요. 그래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틀린 걸 찾아라 했으니까 여기서는 답은 3번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자, 문제 2번 가보죠. 이제 2015년에 취득 후 등기한 토지를 2020년 2월 29일에 양도한 경우에 2월 29일 우리 지금 테스트 보는 날이죠. 오늘 양도했다. 그럼 양도 차익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1번은 양도와 취득 시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으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거래가로 계산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자본적 지출액도 실지 경비니까 실지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되는데 단 여기서는 증명서류를 수치 보관하거나 또는 증명서류가 없으면 금융거래 증명에 의하여 금융거래 사실을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이 되어야만 이래야만 필요 경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이제 세 번째는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 사례가액 1번, 환산 취득가액 2번, 네, 감정가액 3번, 기준시가 4번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적용해 주시면 돼요.
네, 취득가액을 매매 사례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취득 당시에 개별 공시지가에 그러면 이 문제는 지문에서 뭘 요구했는가 봐보세요. 등기한 토지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등기한 토지. 등기한 토지죠. 등기한 토지니까 필요, 경비, 계산 공제는 취득 당시의 개별 공시지가에 3%예요.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3%예요. 만약에 이게 미등기 상태다. 등기가 안 된 상태라면 0.3%가 돼요. 여기는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100분의 3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라면 취득가액도 따라서 기준시가로 처리를 해주시고 이제 문제 3번으로 가봐요. 문제 3번에서 틀린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양도소득세 과세가 되는 양도 취득가액은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실제로 거래한 가격으로 가는 게 원칙이고 양도 차익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거래가로 하면 취득가액도 실거래가 만약에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했을 때는 취득가액도 따라서 기준시가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이제 세 번째로 양도 당시에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어서 양도가액을 추계 결정할 때는요. 그럼 양도가액을 추계 결정할 때는 매매 사례가액 1번, 감정가액 2번, 기준시가 3번 이렇게 적용하시면 돼요. 여기에는 환산취득가격이라는 걸 적용해서는 안 돼요. 당초 약정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가 있으며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는 취득가격 계산에 제외합니다. 취득가격 계산에서 제외하겠습니다. 그래요. 감가상각비로서 사업소득 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이미 산입이 돼버렸네. 다른 소득에서 이미 필요경비로 산입이 돼버렸으며 그때는 취득가액에 포함한다가 아니라 이 경우는 제외하겠습니다. 그래요. 취득가액 계산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소득에서 이미 경비 처리가 됐다. 그럼 다른 소득이 이미 경비 처리됐으면 양도에서는 추가로 다시 또 양도에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양도에서는 이중 경비 처리하면 안 되니까 양도에서는 경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답 5번이었어요. 이제 필요경비 계산 공제가 나왔네요. 필요경비 계산 공제는 등기된 토지 그러면 3%, 미등기 토지는 0.3%,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7%. 그럼 3번 틀렸네요. 여기. 그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기타 자산도 1%. 그 정답은 3번. 5번이에요. 5번은 필요경비 해당하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네요. 이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납부 영수증이 없어도 돼요. 납부 영수증을 분실을 했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이 돼요. 그다음에 재개발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있죠. 이것도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고 싱크대, 이건 안 돼요. 싱크대나 주방기구 교체 비용 같은 경우는 이거는 수익적 지출이라 필요경비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싱크대 또는 주방기구 교체 비용 같은 거 이건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매매계약에 따라 인도의무를 이행하게 하여서 양도자가 직접 지출하는 명도비용도 이것도 2년 전부터 필요경비로 들어왔어요. 이제 동그라미 5번은 매각차손이라는 게 있는데 이 매각차손은 금융기관의 매각에서 매각차손이 발생하는 것은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이 돼요. 그런데 금융기관이 아니었을 때는 금융기관에 매각했을 때 한도만큼만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돼요. 자, 6번으로 가보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그랬어요.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 넘고 등기되고 토지면 가능해요. 그럼 1번이 답이네요. 1번이. 이게 장기보유 특별을 받을 수 있는 거 1번 그냥 답이에요. 맞았죠. 비사업용 토지일지라도 3년 넘고 등기되면 가능해요. 그다음에 미등기 안 돼요. 그다음에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 안 돼요. 외국에 있는 건 안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 이상이 되며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 이상이 되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못 받습니다. 그래서 6번은 1번. 7번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미등기네요.
미등기 상태의 건물을 양도했다.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등기된 상가 건물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일지라도 보유기간이 3년 6개월이 3년 6개월 그랬네요. 그럼 보유기간이 3년 6개월이다. 그럼 3년 넘었죠? 3년 넘었으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보유기간은 3년 6개월이지만 거주기간 말이 없죠. 그러면 거주기간이 말이 없다고 해서 못 받는 게 아니라 3년 넘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는데 예외적으로 거주기간 2년을 채우면은 매년 8%씩 공제를 받고 만약에 2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2%씩 공제는 받을 수 있어요. 2%씩 공제는 받아요. 2%씩 공제는 받기 때문에 그냥 보유기간 3년만 넘었으면 공제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건물의 양도 가액에다가 틀렸죠. 양도 가액이 아니라 양도 차익. 양도 차익의 공제율을 곱하기 하여 계산합니다. 4번 틀렸어요. 네, 보유기간이 15년이고 등기된 건물이다. 그럼 여기다는 곱하기 매년 2%씩 올라가면 되겠죠? 2%씩이요. 15, 250 합치니까 30%,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이제 문제 8번으로 가보자. 기본공제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거. 기본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 보유기간 상관없어요. 보유기간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등기만 되어 있으면 모든 자산은 다 받을 수 있어요. 보유기간 3년이라 해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오답이네요. 미등기 상태에서는 기본공제 못 받아요. 근데 자산을 부동산과 주식과 파생상품으로 구분해서 각각 연 250만 원씩 공제가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도 등기만 되면 기본공제는 무조건 등기만 되어 있으면 기본공제가 가능해요. 또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는 해당 감면소득금액 이외, 감면 이외의 소득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에서 나중에 공제를 해요. 혹시라도 감면 이외 소득이 1년에 여러 개가 있다. 여러 개가 있으면 그중에서 먼저 발생하는 것부터 순차적으로 공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9번이네요. 9번은 세율 문제인데 세율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1년 6개월 보유한 주택이다. 자, 주택이에요. 주택인 경우는 1년만 넘으면 6에서 42%짜리 세율로 가면 돼요. 네, 2년 1개월 보유한 상가도 2년 보유했으니까 여기도 6에서 42%짜리 세율로 가요. 10개월 보유한 상가, 보유기간 1년이 안 된 상가는 50%. 이거 맞았네? 네, 주택은 1년이 안 됐을 때는 40%. 1년 8개월 보유한 상가, 1년이 넘고 2년 사이에서 팔았으니까 여기는 40%. 정답은 3번. 이제 10번. 가로에 들어갈 세율로 이런 문제 나오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고 1세대 3주택이네요. 1세대 3주택이고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했을 때 1년이 안 됐으면 기본적으로 40%예요. 그래서 기본 세율에 1세대 3주택이니까 2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것과 1년이 안 됐으니까 40%의 세율을 비교해서 둘 중에 큰 세금, 더 큰 것을 세액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20%를 더하고 20%를 더하고 세율은 40% 세율로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걸로 갑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11번이네요. 미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미등기 상태로 팔면 비과세나 감면을 다 받을 수 없습니다. 미등기로 팔아도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적용한다예요. 그래서 미등기로 팔아도 필요경비는 인정이 돼요. 그 2번이 답이에요. 미등기 상태에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 다 못 받고 세율은 70% 세율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2번. 이제 12번. 양도 차손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양도차손은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소득 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양도소득 금액에서 먼저 공제할 때도 그 중에서도 같은 세율에서 먼저 빼고 같은 세율이 없으면 다른 세율에서 공제를 해주시면 돼요. 네, 지상권에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하고 지상권은 종류가 같아요. 종류가 같은 부동산이에요. 같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같이 공제될 수 있는 거고 세율별 공제액에서 공제되지 못한 양도차손은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또 이번 연도에 양도한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5년 이내, 5년 동안 공제, 2월 공제 안 돼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공제를 못 받는 것은 다음으로 넘기지 못하고 이번 연도 안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4번 틀렸네요. 주택에서 손해봤어요. 그런데 골프회원권, 그럼 주택하고 골프회원권은 같은 종류가 같기 때문에 서로 간에는 통산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잘못된 건 12번에 4번이 잘못됐어요. 13번. 네, 13번은 요거는 이제 조금 더 복잡한데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수시키기 위하여 갑은 그의 조카, 이제 특수관계인이에요. 특수관계인에게 시가 10억 원의 자산 A를 증여하고 또 다시 그 을은 병에게 자산을 10억 원에 양도한 경우에 그럼 부정한 행위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증여를 부인해버리고 직접 당사자, 처음에 증여했던 사람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갑이 병에게 15억 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했으니까 이건 올바른 거예요. 자산 A가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을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을이 낸 증여세가 있어도 그 증여세를 그냥 환급 처리해 주게 돼 있어요. 환급 조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2번은 틀렸네요. 자, 3번. 이제 부당한 행위가 있으니까 특수관계인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연대 납세 의무가 있는 거고 또 만약에 을이 갑의 배우자라면 그랬어요. 그럼 배우자라고 보죠. 여기서 배우자라고 해도 그 물건은 취득 당시 가격이 5억이기 때문에 취득 가격은 5억 원의 자산을 취득한 걸로 보고 을에게 여기서는 수증자, 증여받은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요. 근데 A가 골프회원권 해당하고 을이 갑의 배우자라면 을이 증여받은 자산 A에 대해서는 증여세는 일단 납부를 해요. 배우자가 증여세를 내고 그 냈던 증여세를 나중에 필요 경비로 산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14번 가보죠. 6월 20일에 양도, 그런데 부담부 증여는 아니라겠네요. 토지를 6월 20일 날 양도했을 때 예정신고 기한은 언젠가요? 그럼 여기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니까 두 달, 8월 31일까지 이렇게 신고하면 돼요. 그래서 8월 31일 여기. 그래서 14번은 5번이 답이 되네요. 15번. 15번은 토지거래 허가 대상의 부동산이네요. 그러면 허가 대상의 부동산은 8월 25일 날 허가를 받고 잔금은 3월 31일 날 잔금을 지불했더라도 허가 대상인 부동산의 예정 신고 기한은 그랬으니까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에요. 그래서 10월 31일까지 이렇게 가면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4번 이렇게. 그래서 15번은 지금 가보죠. 15번에 내용 보니까 8월 25일이죠. 8월 25일 날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예정신고는 10월 31일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4번 이게 답이에요. 이제 16번.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어요. 3월 21일 날 파생상품을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했을 때는 파생상품이네요. 파생상품 딱 하면 생각나야죠. 예정신고하지 않는다. 옳은 걸 찾아라겠으니까 이건 예정신고 안 하는데 한다고 했으니까 틀렸어요. 그 다음에 납부할 세금이 1,600만 원인 경우에는 최대 600만 원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00까지는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맞았네? 왜냐하면 2,000만 원이 아니에요. 기점이 여기가 2,000이니까. 자, 2,000 기점으로 잡아볼게요.
2천만 원이면 2천이 넘지 않았을 때와 2천이 넘었을 때를 비교하는 거예요. 2천이 넘지 않았을 때는 1,000만 원 초과액이니까 600. 만약 2천이 넘었다. 그러면 그 세액의 50%.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예정신고 납부 시 1,000만 원을 초과하며 예정 때도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예정 때도 가능해요.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정신고 해야 된다. 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해야 돼요. 네, 이제 수용당했네요. 수용. 그러면 여기서는 물납이라겠는데 수용당했을 때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 소재 부동산으로 납부할 수 있다. 부동산 못 내요. 양도소득세는 물납 안 돼요. 왜냐하면 재산세만 물납이 되는 거고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물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맞는 걸 찾아라, 옳은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옳은 건 답은 2번이네요. 17번.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납부할 신고해야 될 세액보다 적게 신고를 해버렸네요. 그럼 과소신고죠. 과소신고, 과소. 그럼 몇 프로 그러냐? 기억나죠? 과소신고는 10%. 자, 그럼 1번 틀렸죠. 예정신고 관련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이미 예정신고 때 무신고 가산세를 이미 부과를 했어요. 그럼 확정신고 때 또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예정신고 기한까지 예정신고하지 않았으나 확정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때는 예정신고를 안 했더라도 확정신고하면 확정신고할 때 내는 거에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 감면해줘요.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 50%를 감면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4번 질문 올해 법이 약간 개정이 됐는데 이제 건물을 신축이나 증축한 후에 취득일로부터 5년 안에 그 건물을 매각을 하면서 감정가액이나 환산 취득 가격으로 취득 가격을 적용했을 때는 그 감정가액이나 환산 취득 가액의 5%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추가로 물리겠습니다. 그래요. 여기서는 허위, 부당한 방법 그러면 40%겠죠. 부정한 방법으로 장부를 조작했을 때 가산세는 40%만큼 추가로 더 물으셔야 돼요. 18번 가보죠.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 국외자산은 거주자 중에서도 5년 이상 우리나라의 주소나 거소를 둔 그 거주자에 한해서만 납세의무를 지는 거고 국외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했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럼 국외자산을 양도할 때는 3년이든 100년이든 그거 안 돼요. 국외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자, 2번 틀렸어요. 국외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는 250만 원의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어요. 기본공제 가능은 해요. 또 국외 부동산 양도 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에서 42까지의 초과 누진세로 가는 거고 국외 자산을 양도했을 때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세금으로 빼줄 수도 있고 필요경비로 뺄 수 있고 둘 중에 하나.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선택. 본인이 세액으로 공제를 받든지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19번.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이제 외국에 있는 물건을 팔았더라도 원칙은 실거래가가 1번.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되면 그 당시에 현황을 반영한 시가 2번. 그래서 실거래가로 처리하는 게 1번. 안 되면 그 당시에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가는 게 2번. 자, 3번이요. 동그라미 2번. 외국의 외화를 차입하여 외국에서 외국의 돈을 제가 좀 빌려서 국외 외화를 빌려가지고 부동산을 투자를 하네요. 그래서 부동산을 투자했더라도 환차익이 발생하며 나중에 내가 그 외국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빌린 돈에 환차익이 발생하며 그 환차익은 양도소득 범위에서 제외돼요. 그건 양도소득 아니에요. 환율 차이로 인한 이득이지 이런 걸 양도소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국외자산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이 안 되지만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적용을 받을 수 있고 또 양도차익을 원화로 환산할 때는 양도가액은 그랬어요. 양도가액은 그러면 외국에서 돈을 수령하니까 수령한 날 현재, 수령일 현재 환율로 처리하고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는 지출일 현재로 처리하시면 돼요. 지출일 현재의 환율로 환산을 해주시면 돼요. 네, 국외자산 양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외국에 있는 자산을 양도. 그럼 똑같은 소리죠. 이거는 세액공제라는 게 있는데 외국에서 세금을 냈으면 세액으로 공제하는 방법만, 필요 경비 산입 방법만 적용받을 수 있고 세액으로 공제는 받을 수 없다. 틀렸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틀린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5번 틀렸네요. 자, 20번 가보죠. 20번은 특별히 제가 이번에 공인회계사 시험이 전번 일요일 날 시험이 있었는데 그 시험 문제를 여기다 수록해 드렸어요. 공인회계사 시험에 나왔던 지문을 그대로 수록을 했어요. 이번 연도에 시험에 나왔던 문제를 왜 보여줬냐면 실제 시험이 올해 시험이 어떤 형태로 문제가 나오는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공인회계사 기출문제를 수록을 했어요.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만 세금을 냅니다. 그랬죠. 거주자가 국내의 주소에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했을 때는 우리나라를 떠났을 때는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오늘 떠나면 오늘까지는 거주자, 떠난 날의 다음 날부터는 비거주자. 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올 때는 들어오는 날, 이날부터 거주자. 들어오는 날부터 하루라도 빨리 거주자로 해야 되니까. 네,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에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했을 때는 이거 부정한 행위죠. 부정한 행위가 있으니까 증여자가 직접 납세 의무를 지며 증여받은 자는 증여자와 연대 납세 의무를 지겠습니다. 증여자와 연대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연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증여받은 자는 납세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거주자하고 비거주자 문제를 내면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나와 있는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후 5년 안에 양도했을 때 그 증여받은 사람을 부인해버리고 직접 증여한 사람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처리하되 대신에 수증자,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자와 연대 책임이 있다는 걸 아는가 이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3번이 이게 답이에요. 4번은 신탁재산에 기속되는 소득은 신탁의 수익자가 정해진 경우 수익자가 정해졌으면 수익자에게 세금을 물리는 거고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소유 그랬으니까 공동소유자 각자가 각 거주자가 납세 의무를 지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지금 올해 이번에 공인행사 문제가 이렇게 법령에 있는 지문을 좀 평이하게 문제를 출제했어요. 그래서 평이하게 문제를 출제했다는 이야기는 이제 우리 본 시험이 우리 시험 중개사 시험도 다른 시험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동일한 이렇게 각도로 가다 보니까 앞에서 나왔던 시험이 이렇게 평이하게 나오고 법 지문 위주로 문제가 나오면 우리도 법 지문 해석 위주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교재 같은 거 많이 읽어보시고 그리고 지문들 많이 반복적으로 풀어보시면 그러면 문제 접근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문제 여러 번 풀어가지고 숙달을 좀 많이 시켜놓으시기 바라네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멘트네요. 뭐라고 되어 있는 거죠?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오펜하임 이분이 이야기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어리석은 자는 멀리서 행복을 찾고 현명한 자는 자신의 발치에서 행복을 키워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멀리서 찾지 말고 왜 나는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상태 지금 여기에서 내가 찾을 수 있는 걸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내 걸 하나씩 만들어 가셔야지. 아니 다른 사람은 잘하고 있는데 하고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마시고 내 것만 가지고 나만 내가 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잘할 수 있어요.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제 공지사항이 있어요. 자, 공지사항은 오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 푸셨어요. 그럼 제가 이제 저녁에 점검을 해가지고, 제가 약속한 대로 5개 밑으로 맞으면 5개 이하 맞히신 분 중에서 그 중에서 전번에도 점수가 계속 낮았던 분들도 있고, 그냥 아주 성의 없이 문제를 그냥 풀어가지고 제출하신 분들, 그분들은 오늘부로 제거될 거예요. 오늘부로 그 평가단에서 제가 탈퇴를 시킬 거예요. 아예 제명을 시켜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 사람 한 사람 공부를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서 시험 볼 때까지 가는 건데 장난으로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문제만 받기 위해서 그냥 답만 막 찍어가지고 보내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는 제가 제공해 드릴 수 없어요. 이거를 제가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무료로 제공해 주는데 이렇게 장난처럼 해버리면 그러면 저희는 다른 분들에게도 제공을 못 해줘요. 그래서 오늘부로 5개 밑으로 맞은 사람은 바로 제명 처리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혹시 너무 억울하시더라도 나는 풀었는데 5개 밑으로 맞았다. 그럼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나중에 한번 다시 도전하세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매주 5개 밑으로 맞으신 분들이 있으면 무조건 제명 처리해버리니까 그 주에 5개 안 맞으신 분들은 무조건 그냥 카트 시킬 거예요. 어느 누구로 막노라고 다 카트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푸셔가지고 답안을 제출했는데 나는 2개, 3개 맞았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메일이 전송이 안 된다는 거. 제가 평가단 그 신청자 명단에서 삭제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에게는 아마 제공이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좀 생각해 주시고, 아니요, 너무 심한 거, 너무 일방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일방적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계속 지켜보면, 성심성의껏 풀어가지고 5개를 맞으신 분하고, 그리고 또 그냥 막 눌러가지고 5개 맞으신 분, 그걸 구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5개 규정으로 정했으니까 5개 밑으로 맞으신 분들은 다음 주부터 평가단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걸 꼭 아시고, 오늘 문제 해설 강의 들으시면서 나도 5개 밑으로 맞는데 나는 다음 주부터 안 되네. 그러면 정확히 풀었던 분들이라면 제가 봐가지고 기회를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분들이면 전부 다 제명 처리가 되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혹시 다음 주부터 메일이 안 가더라도 너무 그것도 저한테 메일을 보내가지고 왜 저한테는 안 오는가요? 그럼 제가 답변을 아예 안 해요. 답변하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아무 댓글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가지고, 열심히 하신 분들 10월 31일에 시험에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가는 거니까 우리는 모두 같이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고생을 하셨고, 또 오늘 문제는 양도소득 뒤쪽 문제였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계속 수업을 잘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좋아요도 누르시고, 구독도 눌러 놓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그러는데, 또 계속 아직도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 영상을 보면 한 500명, 600명이 영상을 보는데 구독은 한 200명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럼 300명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도 전부 다 구독 눌러 놓으시고, 그리고 매주 이렇게 강의가 올라오면 그때 강의 잘 들어주시기 바라네요. 네,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죠.